그러니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 땜빵을 할 때는 저 혼자였고 그렇게 혼자 3년 하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새로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3명. 아니 신한은행 그렇게 큰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환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서 사람이 되게 적네요. 리서치 인력들은 대부분 증권사에 있고요. 그쵸. 은행은 리서치 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보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환율 분석, 뭐 퀀트 분석 뭐 이런 거 많이 해서 준 자료로 토대로 이렇게 뭐 영업을 한다거나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리서치는 그쪽이 메이저리고 은행은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 은행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뽑긴 했는데 저는 증권사 가본 적 없이 그냥 은행에서만 계속. 자, 오늘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단어를 얘기하다가 제가 분명히 오늘 굉장히 많이 씹을 것 같아서 편의상 연구원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현 연구원님, 환율 전문 이코노미스트시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이력 보니까 회계사. 예. 원래 그럼 신한은행에 회계사로 입사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본인의 의지로 옮기신 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강압에? 아니죠. 회계법인을 옮길 때는 제 의지로 갔고요. 네네. 신한으로 옮기면서 지금 있는 이제 트레이딩룸,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네. 솔루션 앤 트레이딩 센터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부서로 옮겨서 지금까지 계속. 그럼 신한으로는 아예 회계사로 입사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역할은 회계사였고요. 네. 지금도 그때 역할이 필요할 때는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신한 너무 막 멀티로 너무 박지성 아닙니까? 너무 막 근데 길게 이제 주 얘기는 안 업무는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네. 이코노미스트 역할이 됐죠. 그러면은 회계사 생활도 꽤 오래 하셨겠네요? 10년 가까이.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제가 환율 이코노미스트 이제 생활도 출신이 공대 출신이라서 네. 이제 회계사 공부를 준비하는 시작도 조금 늦었고 그리고 뭐 빨리 붙지도 못해서 합격도 늦어서 사회생활을 30살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보통 한 2, 3년 정도 갭이 있었던 거네요. 준비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은행에 왔을 때 이미 34살? 그러면은 회계사 생활보다 이코노미스트 생활이 오히려 더 길었네요. 길어졌죠. 그럼 어떻게 직업적 만족도를 비교한다면 이 은행에서의 이코노미스트와 회계법인에서의 회계사, 사실 많은 우리 젊은 대한민국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도생들이 열심히 지금 CPA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취업 입장에서는 CPA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저는 체력적으로 좀 견디기 힘들었고 뭘 힘드셨죠? 어떤 부분이? 시즌 때 잠이 부족해서 그게 힘들기도 했고 그래도 전문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뛰어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일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예. 그런데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겸손한 타입? 내 자신을 좀 약간 깎아내리는 타입?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별로 승산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빨리 포지션을? 그래서 포지션을 바로 이제 밖으로 나온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감사본부에 해서 회계감사 업무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조세본부로 도망을 갔죠. 텍스 쪽으로 도망을 가서 1년 반 있었는데 1년 지나니까 여기도 아니구나 싶어서 텍스, 저는 세상에서 텍스가 제일 어렵던데, 제일 머리 아프고 그 기업에서는 텍스를 가장 중요시 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또다시 1년이 도피를. 지나서 여기도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이제는 밖으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 몇 군데 이제 지원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 드린 게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 책을 이번에 새로 쓰시긴 했는데 저는 연구원님의 이력을 보자마자 제 주변에도 CPA 친구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뭐 난다긴다 하는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CPA 준비하고 피어나는 새싹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땄는데 왜 지금 환율 이코노미스트로 이직을 하셨을까? 뭔가 큰 심리적이 아니면 실제로 겪어보니 정말 회계사 이거 못 해먹을 직업이더라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일하는 업무 환경이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들었고요. 근데 저한테 안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일 컸어요. 뭔가 이 감사할 때 스트레스 이런 거 받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뭐 체력적인 부분도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체력. 예.
마르셨어요. 저보다 좀 더 마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좀 커서 네, 그게 컸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옆에서 보일 때마다 이제 제가 자꾸 작게 느껴지다 보니까 나의 적성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파생상품 쪽에 이제 학교 선배인데 그 회계법인에서는 파생상품 회계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진 형이 있어서 네. 어쩌다 보니까 그 형이 제 마음속에 롤모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생상품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지금 있는 부서가 파생상품이나 뭐 외환, 뭐 네. 금리 이런 쪽 파생상품을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뭐 금융기관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계사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회계사를 처음 뽑았어요. 2011년에. 그때 갑자기 회계사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는데 아무래도 파생상품을 잘 아는 회계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네. 이렇게 우연히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환율 이코노미스트의 생활을 더 길게 하신 건데 지금 잡에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요? 신한은행 이 팀 되게 일 널널한가 봅니다, 사장님. 아니, 일이 널널한가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결산해 놓은 걸 사후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다 끝난 숫자를 보는 그쵸. 거라서 그런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 하는 일은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매일매일 생물을 보는 느낌? 네, 생물. 아, 그게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일 수 있는데 네. 회계법인에서는 내가 잘못하면 책임을 그쵸, 회계사한테 져야, 다. 그 회계감사 때도 그랬지만 세무 쪽은 또 이제 아예 돈이 왔다 갔다 그쵸, 하다 굉장히 보니까 중요하죠. 제가 뭐 세무 조정을 잘못하거나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세무 쪽은. 근데 여기는 제 의견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전망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 엄청 심할 것 같아요. 하지만 환율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가장 어려운 게 환율이기 때문에 아, 이거 믿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아, 이거 이코노미스트님이 이거 쓰신 걸 믿어도 고객이 되나요? 원하는 거는 그 신한은행에서 네. 그래도 환율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쵸. 제 얘기를 듣고 투자로 연결하겠다 이런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사실 고객분들이 원하는 거는 네. 그냥 저의 시각 의견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이걸 투자하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이 발언들 다 회사에서 봐도 상관없나요? 그건 좀 고민이. 추후에 편집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한이기 때문에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 이제 환율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시면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 환율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게 달러화잖아요. 달러 투자나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10년 정도 이제 달러화 흐름을 차트 보면은 1,000원에서 한 1,300원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잖아요. 1,0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면 어떠냐. 그런 환테크에 대한 질문 안 받으시나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항상 있고요. 그쵸. 뭐 자산가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계세요. 그게 뭐 얼마나 큰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자리거든요. 네. 제가 있는 자리가. 그런 분들이 한두 번 이익을 보시는 경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분은 단 한 명도 안 계셨어요. 왜요? 10년 동안 그렇게 1,000원에서 1,300원 이렇게 박스권인데도요? 결국에는 이렇게 방향성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한두 번 성공하면 점점 이제 투자 금액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했을 때 투자한 금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한 번 실패하면 결국 손절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거 안 할래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정말 달러화 투자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봤을 때 10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못 기다려서 그렇지 기다리면은 만약에 제가 뭐 1,200원에 샀어요. 1,300원에 오면 팔아야지 했는데 이게 1,300원 못 가고 1,100원까지 빠져.
뭐 1,000원까지 빠져. 그러면 그걸 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1,300 올라가는 걸 좀 기다리면 물론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거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못 기다려서 근데 그렇게 몇 년 기다릴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다. 거의 없습니다. 주식이나 환율이나 이게 우리가 좀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관점에서 좀 동일한 것 같아요.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주변 친구들이 환테크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마. 그러니까 환율은 적극적으로 환율 움직임만으로 이익을 내려면 곤란하고요. 환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환율만 적극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방법은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왜 달러 관련된 통장을 근데 하는 거죠? 달러는 사실 한국 뭐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 주식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다른 자산으로 어떤 거를 포함했을 때 나의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고 그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달러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달러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달러화를 사고 팔려고 할 때 그 시작점은 항상 달러화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그쵸.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도 시장이 좋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고 주식이 좋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샀으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 분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좋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액을 보면 마이너스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왔으면. 근데 이걸 오래 두고 보다 보면 빨리 눈앞에서 안 보이게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사람 심리잖아요. 인내심이 안 생기죠. 이거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좋은 새로 거를 시작하고 싶다.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적극적으로 경우가 달러 트레이딩을 할 때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도 달러 투자는 안 하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종목을 찍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신고만 제대로 하면 그래서 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고요. 선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투자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이요? 주식이죠. 예. 주식도 많고 ETF도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 근데 그중에 환율은 투자 안 합니다. 달러를 그럼 모으시지도 않으세요? 달러 통장 뭐 이런 거? 그렇진 않고 그렇다고 아예 달러 자산이 없냐 그건 아니고 미국채 종목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뭐 그건 펀드니까 네. ETF의 본질은 펀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채 ETF나 뭐 당연히 미국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달러를 실질적으로 뭐 예금을 한다거나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직업적으로 윤리상 맞지 않아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고요. 그건 상관없나요? 제가 환율 전망을 한다 그래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환율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쵸. 제가 뭐 한마디 한다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백 연구원님께서 한마디 해서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하루의 외환시장 거래량이 2019년 데이터로 6.6조 달러예요. 전체 시장. 6조 6천억? 아니, 6.6조 달러. 6조, 그렇죠. 6조 6천억 달러. 네네. 달러. 근데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13배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하루 거래량이기 때문에. 어마무지하네요. 그리고 글로벌 외환시장은 우리는 원달러 환율만 주로 보지만 그쵸. 달러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 전체 외환시장에서 달러 움직임이 원달러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 전망이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해서 달러 진짜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손톱만큼.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도 않고요.
근데 달러화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이렇게 백연구원님의 그런 입김 하나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의 방향이나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뭐 달러 예금을 한다거나 아까 하지 말라시던 달러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고 제 주변에도 요즘에 그 투자에 관심을 너무 가져서 너무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박스권 안에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쭉 봐온 이상 이게 뭐 한두 번은 성공을 해도 이거 길게 끌고 갈 인내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달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러는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라고 보고요. 달러 자산은. 평생. 근데 이렇게 평생 가져갈 자산이면 그러니까 평생 가져가야 된다는 이유는 달러화 자산이 나의 원화 자산을 보호해주는 특징이 강하거든요. 해칭을 서로 해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떨어질 때 달러화 자산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한국 부동산이 떨어져도 달러화 자산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투자자라면 달러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평생 가지고 갈 거라면 가급적이면 낮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달러 가격이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길게 보면 사실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달러하고 이제 금태환이라고 하는데 네. 중단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이 흘렀고 50년 동안 장기 사이클을 보면 달러 강세기가 3번 있었고 달러 약세기도 이제 그 중간중간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거의 뭐 한 사이클이 10년 정도 간다는 얘기고 사실 지난 10년간 글로벌 달러 관점에서는 달러 강세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원달러 관점에서는 박스권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런데 그럼 최근에 10년은 달러 강세기였지만 그 전에 10년 그러니까 달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상승하면 10년 하락하고 뭐 이렇게 사이클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네. 그 직전 10년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지난 10년이 글로벌 달러 강세기였기 때문에 그럼 그 직전 10년 동안의 원달러 환율이 어땠냐?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그 직전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 약세기가 한 2001년 뭐 그때쯤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때 저점이 2007년에 900원까지 내려갔어요. 장중에 뭐 899점 몇 원, 899.5원? 그 정도까지 내려갔고, 그때는 한 4년, 5년,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하던 그 기간쯤부터 한 2007년 정도까지 5년 동안 거의 일방적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는 이렇게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는 긴 사이클을 보면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내려가는 국면이 있는데 지난 10년은 글로벌 달러 관점에서 올라가는 국면이었고 언젠가는 달러 약세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지금이 왔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오르다가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다음 달러 약세기가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1130원대 사놓고 몇십 원 팔면 몇십 원 오를 때 팔면 되지. 근데 이건 언제 하락할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환율 투자는 몇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단타 치는 것처럼.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그때 이제 투자 금액이 커지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위험해지죠. 투자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계속 달러 약세 기조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달러 약세 아닌가? 계속 그럼 강세로 가는 건가?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지금 그럼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뭐 더 오르다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언제 빠질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부터 뭐 5년, 10년을 본다면 앞으로는 그래도 강세보다는 약세 쪽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조금 짧게 보자면 일단 작년 말에 달러 약세 전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CFTC라고 거기 그 사이트에 가면 이제 투기적인 물량만 그러니까 뭐 달러 거래량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거래량도 있고 뭐 수입 거래량도 있는데 이런 무역 거래량 뭐 전혀 잡히지 않고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래량도 아니고 단지 이제 환율 방향성에만 베팅하는 투기 물량 데이터가 집계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보면 이건 이제 전체 달러 거래량이에요. 그 전 세계 외환시장의 달러 거래량인데 거기 달러 매도에 베팅했던 물량이 작년 말 올해 1월 초 이때만 하더라도 10년 만에 최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 쏠림이 심할 때가 시장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시장 쏠림이 너무 심했는데 지금 상황은 올해 1, 2, 3월 달에 오히려 환율이 상승했거든요. 그쵸. 달러가 반등을 했고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지금은 코로나19를 누가 먼저 탈출하냐, 백신 접종을 누가 제일 먼저 빨리 하냐, 그 레이스에서 미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뭐 다 빠르지만 어쨌든 큰 나라들 좀 큰 선진국들만 보면 미국이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보다 제일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경제 정상화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제 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정책을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그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에서도 앞서가고 부양책도 강도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10년 전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올해 굉장히 뜨거울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기존의 달러를 매도했던 투기 물량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빠르게.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반등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1, 2년 코로나 탈출 레이스를 볼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 뭐 앞서가면서 달러화가 뭐 반등하는 국면도 뭐 최근에도 그랬지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이제 미국만의 그러니까 회복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유럽도 좋아질 거고 일본도 좋아질 거고 뭐 중국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미국에 몰린 자본이 또 글로벌로 또 한 번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달러 약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코로나19에서 미국이 얼마나 빨리 탈출하느냐가 또 달러와의 향방에 좀 큰 이슈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예, 미국이 빨리 이 탈출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시점에는 미국에서 이제 다른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국면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글로벌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미국에 몰려갔던 자본들이 한번 빠져나가면 그때는 이제 달러 약세가 또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오히려 정말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그 갭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그러면 달러 예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싸진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건가? 뭐 5년, 10년 나는 가지고 있으려고 달러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근데 달러를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일단 올라갈 때는 그 환율이 높아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 달러가 내려갈 때는 또 좀 더 내려가겠지. 좀 더 내려가면 사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 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달러를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해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금식으로. 근데 그런 예금도 물론 괜찮지만 제 책에도 뭐 참고도서로 언급한 책인데 네.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번역서로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와서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 그렇게 제시한 방법은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건 이제 정액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가치 분할 매입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치 분할. 그 용어 자체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사는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 달에 10,000불씩, 10,000불이면 뭐 너무 크네요. 1,000불? 예, 한 달에 1,000불도 큰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달에 1,000불씩 투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불씩 투자하는 건 이제 정액으로 투자하는 건데 이분이 얘기하는 방식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은 매달에 나의 잔액이 1,000불씩이
되게 하는 거죠. 아예 그냥 그 환율에 맞춰서 금액을 네, 조정하는 평가액이 거네요. 첨부이 되는. 그러면 환율이 낮을 때 더 많이 그쵸. 사게 되는 거고 환율이 높을 때는 덜 사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그쵸. 그러면 자연히 정액으로 살 때보다는 더 싼 가격에 달러를 더 그쵸. 좋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그런 방법이 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달러 약세 국면이 당분간 향후에 뭐 언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약세 국면에 접어들어도 달러를 장기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 자산에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차차 싼 가격에 모아가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에. 예.